저는 기자 생활을 50년 넘게 해오면서 이 기자라는 직업의 전문성이 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기자는 뭐 이것저것 다 다룹니다. 경찰 기자는 범죄자를 많이 다루고, 저 문화부 기자는 성직자를 즐겨 인터뷰를 하고, 정치부 기자는 정치인, 경제부 기자는 기업인, 과학부 기자는 기술자, 과학자, 그러다가 또 부서가 바뀌면은 또 다루는 사람이 달라지고, 이러면은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기자가 과연 전문직이냐? 전문가냐? 아니면 그냥 제너럴리스트,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냐? 이런 혼돈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기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기자가 가장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자의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짓과 사실을 구별하는 능력 부분에서는 기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야 합니다. 사실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과 루머를 구분하고 음모론을 분석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자의 전문성입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fact finding specialist 이렇게 되겠죠. 사실 확인 전문가, fact finding specialist. 이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낭설을 구분하는 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특혜라 그럴까요?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갑제 TV를 오래 보신다든지 조갑제닷컴을 이렇게 쭉 뒤져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낭설이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또는 이거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갑제닷컴과 조갑제 TV를 보시거나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에서 조갑제 TV나 조갑제닷컴, 저는 이거는 사실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쭉 계속해서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 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갑제 TV나 조갑제닷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에 속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속적으로 이 시청해 주시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또 조갑제 TV를 통해서 사실로 무장한 논리를 가지고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과 논리,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 뭐 이런 이 모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서울시청역 거리에서 있었던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하니까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의 기자들이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급발진이다 하면은 차체에 결함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게 제네시스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9명이 죽었다 하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이 운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건 아니고 급발진 주장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그게 아니다 하는 주장도 곁들이긴 했지만은 거의 50대 50으로 소개한 언론이 많았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급발진이냐 운전자 과실이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은 급발진설은 거짓말, 운전자의 과실이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운전자는 구속이 되고 끝났습니다. 이 사건 났을 때도 제가 처음부터 그날 바로 급발진 이야기가 나오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줄기차게 급발진을 띄우는 기자와 언론을 비판했는데 결국 제가 맞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당신은 뭐 자동차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왜 거짓말에 속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비교적 안 하려고 노력하고 거짓말에 속지 않냐고 물으면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짓말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상식이란 건 뭐냐 하면은 현실입니다. 그래. 삶 자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는 경험을 토대로 하면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급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급발진, 그러면 미국에서 급발진이 있을까? 자동차 문화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경우는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하고 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다릅니까? 제네시스가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안 팔립니까? 그럼 결론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급발진을 인정 안 하면은 한국에서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은 다 착각이다 이거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의 경우는 엑셀, 페달 밟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연간 2,000명씩 의과대학 신입생을 늘려야 한다. 연간 2,000명 늘린다는 것은 지금 3,048명에다가 2,000명을 보태는 것은 67%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의료 계획을 추진하다가 결국 현실에 맞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의료 대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2,000명 정원은 사실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저의 주장이 결국 맞는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판결이냐.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낸 자료를 잘 검토한 법관들이 2,000명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의사 수가 부족하고 빨리 늘려야 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있다면은 1년에 2,000명씩 5년 동안 늘리면 10,000명이 된다는 그런 계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부를 조롱한 거죠. 이 경우에도 제가 맞았습니다. 왜 저는 맞았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이 신생아들은 거의 한 3분의 1로 줄죠. 인구가 주는 추세인데, 그래서
지금 대학교 정원은 거의 대부분의 정원은 줄이는데 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됩니까? 다른 대학 정원은 다 줄이는데 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그것도 상식에 반해서. 아니, 갑자기 5% 늘리는 것도 몰라도 67%나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갑자기 신입 사원 늘리는 것을 67%로 해버리면은 매년 67%를 늘려버리면 그 회사 망해야 되죠.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상식에. 또 다른 상식은 뭡니까? 의사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예약하지 않고 동네 병원에 가서 한 10분 기다리면 진료받을 수 있고 약 처방받는다. 이래도 의사 수가 모자랍니까?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이거는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 전공 한 사람이 거기 전문의가 많은데 여러 제도적 문제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지 않고 성형외과라든지 뭐 이렇게 돈 벌고 편한 데로 간다 이거죠. 그건 의사수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부족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윤석열의 2,000명 주장은 이거는 엉터리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했는데 결국 저 이야기가 맞았어요. 지난 6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유전이나 발견된 것처럼 긴급 기자회견을 하더니 포항에서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시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니 그 순간부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았든지 누가 장난을 치든지 어쨌든 이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1976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석유 대소동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바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결국 맞은 것 아닙니까? 맞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140억 배를, 저는 주로 이 상식과 수치를 중요시 합니다. 140억 배를 유전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2,000명, 그것도 근거가 없고,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유전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140억 배럴짜리 유전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발견된 적이 있느냐? 세계에서. 어디도 없습니다. 중동에서도 없고, 시베리아에도 없고, 카스피해 연안에도 없고, 베네수엘라 근방에 그보다 약간 작은 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는 그동안에 수십 개의 시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이 자그마한 거 하나 발견된 거 말고는 큰 유전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140억 배럴짜리 유전이 나옵니까? 중동에 있던 기름이 동해로 이사를 왔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그 상식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동해에서 기름을 찾아서 석유공사와 함께 그 탐사에 참여하고 시추도 했던 회사가 있어요. 호주의 석유회사입니다. 이 호주 석유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뚫어보고
여기는 가망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 권리를 반납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돈을 들여서 아마 몇백억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몇백억 들여서 해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나갔습니다. 돈을 들여서 해본 사람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액트지오라는 허접한 회사, 1인 회사, 연간 매출액이 몇천만 원 밖에 안 되는 회사에 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겼더니 이 회사가 140억 배를 유전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석유공사가 시출하겠다고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뒤 추적 취재를 통해서 그 회사는 세금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업무 정지가 돼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액트지오란 허접한 회사 말을 믿겠느냐? 수백억을 써본 호주의 큰 석유 회사 판단을 믿겠느냐? 어느 쪽을 믿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자꾸 외국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고 이 정부 측에서 띄우기만 하는데 어느 외국 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추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외국 회사가 눈독을 들여서 시추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허황된 거라는 이야기죠. 아니 140억 배를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외국 석유 회사가 아주 냉소적으로 참여도 안 한다면은 그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이 돈입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보면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상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의 판단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신입생 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2,000명을 늘린다는 그런 파격적이가 아니라 무모한 일도 벌일 수 있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이 약하고 저는 상식이 강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로 커왔고 저는 여러 분야의 기자를 하면서 이 세상을 경험한 그 폭이 훨씬 넓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는 눈이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육법전석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토론하면은 제가 밀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윤석열이나 한동훈과 조갑제가 경쟁하면은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과 제가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물을 보는 객관적 자세, 공정한 자세 때문이죠. 뭐 등등 이런 소개를 하려면 뭐 많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 사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아니 600명이 들어왔으면 죽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또 그때 계엄령이 펴져가지고 전국 해안이 다 봉쇄가 되었는데 600명이 어디 비행기 타고 왔느냐. 그리고 광주 사태에서 무슨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헬기 사격을 봤다는 사람이 왜 몇십 명밖에 안 되느냐.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은 한 1분에 몇천 발이 나갈 텐데 또 광주 사태가 있었던 1980년 5월에는 하늘이 아주 맑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수십만 명이는데 왜 수십 명밖에 없느냐. 그리고
헬기 사고가 있었다면 쏘았다는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고 다쳤다는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고 쏜 사람 이름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왜 없느냐? 그런데 무슨 광주 사태에서 헬기 기총속사가 있었느냐?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게 사실로 지금 둔갑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등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한테는 뭐 이렇게 물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은 핵심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질렀다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짓을 하려면은 수만 명이 서로 짜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왜 양심선언 안 하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당신은 왜 자꾸 이걸 가지고 같은 편끼리 욕하느냐?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듣고 있다고 신문에 광고 내고 합니다. 왜 민주당 앞에 가서 시위하지 않느냐? 왜 민주당의 부정선거 음모를 획책한 사람을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느냐?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 도대체 누구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좀 실명을 대달라 하면은 말 못하죠. 이게 결국 상식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모든 음모론은 상식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 인간이 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속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한자 교육을 하지 않고 한글 전용만 수십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사고 능력, 분별 능력이 약해진 겁니다. 상식이 약해진 겁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개념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한글 전용으로 가버리니까 한국어의 70%는 소리 아니면 암호입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하면은 정확한 판단력, 분별력, 식별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한자가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식. 지식은 5가지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살시입니다. 전략이죠. 멀리 쏘는 거니까 미사일과 같은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입구, 이거 먹고 사는 거니까 경제입니다. 말씀은, 이것은 인문적 지식이죠. 소리, 음악, 예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과입니다. 창이죠. 전술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전략, 경제, 인문, 예술, 전술, 이 5가지를 두루 아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게 지식이란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지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행동하는데 좀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한자를 알면은 사람이 분별력을 갖게 되고 행동하는 게 정확하고, 거기서 고급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란 바탕이 없으면은 한국은 절대로 노벨 평화상 말고 다른 노벨상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이 결국 한자, 한글 혼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